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아, 사실 녹화한 부분이 다 날라가가지고, 아, 앞으로 이제 예, 인사하는 말들, 예, 예. 송영욱 대표님에게 제가 그럴싸하게 멋지게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사실 강연 내용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호응해 주셨고요. 아, 또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저도 너무 그 사람을 그 끌어당기는 마성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아, 진정성 있고,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은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사실 네, 강연을 다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아요. 실례여서 제가 맞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먼저 이렇게 또 다시 녹화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송영욱 대표님 별도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욱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자산관리법에 대한 건데요. 프리랜서나 1인 기업자, 자영업자분에 대한 자산관리법인데, 저는 주로 이제 월급쟁이들,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미 회사를 그만둬서 프리랜서 1인 기업자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 다니면서 좀 제가 실행하고, 그리고 잘 성과를 냈던 그런 자산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첫 직장이 은행이었고요. 은행 다니다가, 그다음 보험사, 그다음에 증권사, 이렇게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하고요. 한 8년 전에 퇴직을 하고, 이제 저 혼자 1인 기업자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금융기관 직원 대상으로 해서 투자 권유 관련해서 등록 보수 교육을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뭐 월급 관리나 자산 관리, 노후 관리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그런 강의는요, 총 네 가지입니다. 통장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 자산 세팅. 이렇게 네 가지인데, 세팅이란 말이 되게 많이 있죠. 네. 사실은 세팅이란 말을 그렇게 보통 일반 재테크 책이나 이런 데서 별로 쓰지 않는데, 저는 세팅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 책에서도 이제 세팅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볼 때 세팅이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주변 환경에 맞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잘 배치하는 것이 세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금융기관 다니면서 한 20여 년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한 10,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와. 은행 고객도 만나고, 뭐 증권사 고객도 만나고, 그다음에 보험사 고객들 다양하게 만나고, 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면서 또 여러 고객들도 만나고, 사장님들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돈을 잘 굴리고 버는 사람들은 다 세팅을 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을 따라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고 저도 이제 따라서 해보니까 실제로 성과가 괜찮았고, 제가 또 그것을 활용해서 제 고객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잘 따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팅에는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입 세팅, 지출 세팅, 투자 세팅, 자산 세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구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세팅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더해지느냐 그런 것에 대한 세팅이고요. 지출 세팅은 얼마나 지출을 통제하느냐에 대한 세팅이고요. 투자 세팅은 자산을 좀 더 많이 불리는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산 세팅은 아예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요 네 가지 세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도 못하고 예. 있는 만약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은, 만약에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굉장히 실제로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면은 어떤 것이 좋으냐면요. 일단 세팅한 것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출근 시간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 그럼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기 힘들어도 반드시 9시까지는 출근을 하죠. 출근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도 나의 자산을 세팅해 놓으면요. 그게 좀 힘들어도 그걸 꼭 지키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팅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팅을 하면은
잘하게 합니다. 제가 이게 테트리스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테트리스 갑돌이처럼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 어떤 블록이 계속 내려오는데 가만히 놔두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점수는 안 나죠. 반면에 갑순이처럼 밑에 세팅을 그 블록의 모양에 따라서 잘 세팅을 하면은 점수가 팍팍팍팍 올라가죠. 그래서 갑돌이 같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세팅하려고 내버려 두면 스코어가 11점밖에 안 되는데 갑순이처럼 그, 그 블록의 모양에 따라서 잘 세팅을 하면은 점수가 210점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이게 실제 우리 직장에서도 저의 동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똑같이 제가 금융기관 은행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급여가 비슷한데요. 어떤 친구는 3년 만에 집을 사고요. 어떤 친구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집을 못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좀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의 자산을 잘 세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장 세팅인데요. 불규칙한 소득이잖아요. 보통 프리랜서나 아니면 1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쟁이처럼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달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됐다가 어떤 달은 800만 원 됐다가 어떤 달은 뭐 300만 원 됐다 이런 식으로 막 소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월급쟁이보다 사실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그 갑돌이처럼 계속 잘못 점수가 안 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자산은 안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통장 세팅의 돈 어, 저기 통장 세팅이 어떤 세팅의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는 돈 관리 통장 4개를 만드는 겁니다. 돈 관리 통장 4개. 이거 입출금 통장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 통장이고요. 수입 통장은 한 개의 통장으로 집중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은행 통장으로 다 집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수입원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그 신한은행 한 개의 통장으로만 집중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통장인데,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입 통장의 일정 부분을, 수입 통장에 돈 들어오자마자 바로 투자 통장으로 이체시켜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스 계좌를 투자 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수입 통장에 내가 돈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은, 투자 통장으로 먼저 집어넣어 버립니다. 100만 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출통장. 지출통장은 통장에 또 몇 프로, 수입 통장으로 들어온 몇 프로를 지출통장으로 정해놔서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출통장에 있는 돈만 쓸 수 있도록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장으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지출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긴급통장은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수입이 불규칙적이니까 어떤 때는 돈이 많이 수입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수입이 적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대비해서 지출을 보완하거나 적금이나 적립펀드로 가는 투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통장이 긴급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 개 통장으로 통장의 수입 통장 하나에서 그냥 카드 대금도 결제하고 적금도 넣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사로 봤을 때는 자산이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성격에 맞게 이렇게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긴급 통장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내가 어떤 돈이 들어오면 수입을 활용하는 순서가 보통 사람은 갑돌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돈이 들어오면은 돈 들어온 것 중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투자나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본 고객들이 이런 분들은 거의 돈을 잘 모으지 못하더라고요. 돈을 잘 모으신 분들은 갑순이처럼 수입이 들어오면은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지출. 그래서 순서가 내가 만약에 수입이 있으면은 투자할 것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로 지출하는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투자 통장과 지출 통장을 분리해서 돈이 들어오면 투자 통장에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지출 통장에 넣는 그런 방식이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세팅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수입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 자산 세팅 하나씩 하나씩 제가 실제 해봤던 것을 예시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입 세팅과 관련해서 일단은 한 통장에 몰아넣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보통 목표를 설정하고 수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의 120% 또는 뭐 금액으로 정해도 됩니다. 뭐 금액으로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직장 다닐 때 월급 받는 게 있었죠. 전 직장 다닐 때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그거 외에 저는 이제 직장 끝나고 밤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그 책을 쓰고 강의를 해서 내 수입의 20% 이상을 항상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종잣돈 마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사실은 그게 저한테 좋은 동기가 돼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현재 수입의 일단 목표를 지금보다는 조금 한 10%, 20% 높게 일단 목표는 잡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수입원을 증대시키는 방법,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추가 수입원을 발굴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에 추가 수입원을 발굴했죠. 강의를 뛰거나 책 인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수입원을 발굴했고요. 이것은 한 1년에 한 번, 제 12월 말에는 항상 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금년에 매월 600만 원씩 벌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뭐 650만 원씩 이렇게 점점 업데이트를 해서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종잣돈도 늘어나고 빨리 내가 목표한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세팅인데요. 투자 세팅은 제가 적자 생존 얘기 안 했네요. 아, 네네. 그래서 적자 생존 뭐 어, 한번 적어보자고 제 세팅할 때 이게 목표 설정 실행 방법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저 나름대로 얘기이고 여러분만의 목표 설정 실행 방법들을 메모지 한번 쓰면서 들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세팅 보시면은 투자 세팅의 목표는 저는 월 수입의 한 40% 정도를 어, 투자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뭐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수입이나 자기 씀씀이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티지로 잡아도 되고요. 월 200만 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요. 실행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을 반반씩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축형 상품이라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이렇게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 안전한 상품, 깨지지 않는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투자형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깨질 수도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2월 말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요, 저축형 상품이 뭐 예를 들어서 40%, 투자형 상품이 수익이 많이 나서 60%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50대 50으로 나누는, 다시 맞추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매 연말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세팅은 이런 방식으로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지출 세팅인데요. 지출 세팅은 월 수입의 뭐 60% 또는 월 300만 원 이렇게 퍼센트 또는 금액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실행 방법은 고비용이나 비효율 소비는 저는 절제하려고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명품이나 뭐 외제차 같은 것은 저는 안 샀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 직장 다닐 때는 체크카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리하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내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계좌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종잣돈 마련할 때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전 좋을 때 있죠. 그럴 때 긴급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긴급 통장을 제 월 수입의 한 2배 정도 되는 100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만약에 평균 월 수입이 500 정도 된다고 하면은 긴급 통장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넣었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래 500 정도 수입 정도 하는데 막 2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긴급 통장에서 300만 원을 빼서 지출 통장에도 넣고 투자 통장에 넣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긴급 통장에서 돈을 뺄 때 지출 통장에 그러니까 내가 지출할 돈만 넣는 게 아니라 긴급통장에서 빼서 넣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 매월 투자하는 거 적금 50만 원, 50만 원, 펀드 50만 원, 50만 원 요것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하게 쓴 것만 긴급통장으로 메꾸지 않고 투자하는 것도 계속 긴급통장을 활용해서 메꾼다는 것이 좀 저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날 이제 월 수입 800, 1000만 원 됐을 때 그 긴급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돈을 다시 1000만 원으로 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종잣돈이 늘어나고 또 지출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통장, 네개의 통장을 만드는데 은행 통장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은행 통장을 통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수시입출금 통장을 통해서 수시입출금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 그 수익률이 4%면 그대로 연수익률이 4%인데 적금은 만약에 연수익률이 5%라고 하면 그것은 5%는 사실은 내가 원금 대비 5%가 아니라 연환산에서 5%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이것의 2.5,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적립식펀드 4%, 적금금리 5%라면 사실은 적립식펀드의 수익이 더 많다는 거, 그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은행 상품으로 세팅한다. 네 개의 통장을 세팅한다 그랬을 때는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하는 겁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에서 이제, 투자 통장은 적금이나 뭐 펀드 계좌로 넣는 거고, 지출 통장은 카드 결제 계좌로 쓰는 거고, 그런 건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적금 통장에서 특판 적금입니다. 특판 적금. 여러분 적금할 때 그냥 은행 가서 아무 적금이나 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검색어 창에서 특판 적금 치면은요, 검색하면은, 막 굉장히 수익률 높은 적금들이 나옵니다.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적금금리가 3% 내지 4%인데 오늘도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특판 적금에는 10%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다고요. 대신에 그런 상품은 대부분 계좌 수가 뭐, 만 계좌로 한정돼 있거나 좀 조건이 다른 것보다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왕 적금 넣는 거 내가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좋겠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은행은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은 뭐 8%인가 주는 그런 적금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운동도 하고, 적금 이자도 8% 받고, 그럼 좋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물론 지키지 못하면은 일반 적금보다 수익률은 적습니다.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특판 적금이 있기 때문에 적금 넣기 전에, 은행 먼저 찾아가기 전에 네이버에서 특판 적금을 한번 검색하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적금이 있다고 하면 일단 그거 먼저 넣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요, 예금 대부분 단리, 이자를 한 번만 주는 게 상품이 대부분인데, 복리로 주는 예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 중에 혹시 복리라고 붙어 있으면 먼저 그걸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까지 주기 때문에 조금 이자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굳이 은행에서 뭐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상호저축은행이 금리가 조금 높으니까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해도 좋겠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이 부도난다고 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증권사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그 네 개의 통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CMA 계좌,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 통장인 CMA 계좌가 있거든요. 요것은 뭐 증권사에 가서 만들어도 되고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비대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CMA로 만약 입출금 통장을 만들면은 얘들은 금리가 보통 은행 예금금리에 버금갑니다. 보통 은행 예금금리 한 7,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금리가 한 8% 정도, 4%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얘는 한 3% 정도 됩니다. 심지어는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긴급통장을 한국투자증권 그 CMA로 바꿨는데 그것은 한 4.1%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증권사마다 좀 다르고요. 조금씩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수시 입출금 하는 계좌도 이왕이면 CMA 계좌로 만들면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요. 특히 돈을 좀 많이 넣는 긴급 통장, 자기 월급의 한 2배 정도 넣는 긴급 통장 같은 경우에는 CMA 통장으로 넣어놓으면은 그냥 일반 그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통장은 가능한 한 CNA 계좌를 하라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예금은 사실은 딱 금액이 뭐 금리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배당이나 시세차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맛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적 배당과 관련, 펀드 통장과 관련해서 적립식 펀드 계좌, 연금 펀드 계좌, IRF 계좌, 요것은 좀 만들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식 통장과 주식과 관련해서는 주식 계좌, ETF 계좌, 공모주 계좌, 요 정도는 마련해 놓고 한번 조금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런 맛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물론 최근에 조금 금리가 올라서 예금금리가 3%대이긴 하지만은 제가 신입 직원이었을 때 은행 예금금리가 한 9%에서 10%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예적금 같은 경우는 16.5%짜리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품은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형 상품,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경험도 조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족이 4명인데요. 재작년에는 공모주 투자해가지고 공모주 투자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100만 원 정도 각각 투자해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네 가족. 1인당 한 3, 400씩. 그러니까 이런 것도 쏠쏠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컴퓨터 정도 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두시고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축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아까 저축이나 투자를 저축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하게 저축과 투자는 다르죠. 저축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 보장되면서 확정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 다만 수익이 낮죠. 반면에 투자는 주식과 펀드, 부동산처럼 큰 이익이 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인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때 투자라고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냥 저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저축하고 투자를 구분한다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저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캘리그라피로 쓴 글씨거든요. 캘리그라피가 제 취미 생활입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사실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세팅의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세팅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듣는데 이 세팅을 잘해서 실제로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이런 기회는 항상 내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팅도 그런 개념으로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투자 세팅인데요. 투자 세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세팅. 투자 세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할 게 되게 많은데요. 주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니까 일단 주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아셔야 됩니다. 알아서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의 한 3, 40%는 주식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거나 그런 경우 또는 우리가 투자하는 은행의 여러 가지 상품, 은행에서 판매하는 뭐 ELS, ELD, ELF 같은 상품도 주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든 안 하시든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주식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뭐 손해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 손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안 나려고만 하죠. 그냥 나는 안 났으면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 매니저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내고 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때 손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끔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여행을 하는데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게 좋겠느냐? 1번 차 타고 간다. 2번 걸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차 타고 간다고 하시거든요. 걸어서 가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에서 한 열흘이나 20일 걸리나요? 잘 모르겠는데 차 타고 간다는 사람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큰 위험이 생긴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정말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중상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뼈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를 타고 간다고 하죠. 걸어서 가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차 쪽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주식 투자가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차 타고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굉장히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많이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를 타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식 투자는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돈만 손해 날 뿐인데 그것은 안 한다고 하고 절대 못 하겠다고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은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이 자동차를 탈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려면 일단은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내에 혹시 과속이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또 혹시라도 작은 사고는 뭐 풍선 같은 게 나와서 내 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가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은 보험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사고책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이제 자동차를 마음대로 타는 거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투자하다가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할 때 손실 확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줄이면 언젠가 올라가요. 줄이면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주식 투자는 손해나니까 난 무조건 않겠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자동차 타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은행 들어갔을 때는 금리가 한 9%에서 10%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올랐다고 해봤자 한 3%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자산을 굴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친구가 뭐 산 주식을 같이 따라서 사거나 또는 뭐 전문가들, 뭐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증권 관련 그런 방송하는 친구들이 알려주는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주식을 추천받더라도 꼭 내가 확인해야 될 것 세 가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살 때도 등기부등본과 같은 정보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주식 전문가가 얘기한 것을 산다거나 또는 친구 중에 누가 주식을 샀는데 그거 가지고 걔가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나도 좀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사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필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자동차 점검 한번 안 하고 차를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안전장치를 하나도 안 갖춘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누가 A라는 주식을 추천했다고 하면은 그 회사 빚 많아 적어 이거 한번 알아봐야 돼. 첫 번째로. 빚이 많으면은 그 회사는 상장 폐지돼가지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보통 1년에 한 3, 40개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증권시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상장 폐지되면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적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인 종목에서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 유능한 전문가가 주식을 투자했어도 내가 조회해보니까 부채 비율이 한 300% 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안 합니다, 그거. 그런 것은 나한테 소비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비스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100% 이하, 100% 이하면 더 좋죠. 근데 100% 이하 종목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 이하이면 더 좋고, 뭐, 저는 한 150% 이하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돈을 잘 못 버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으로서 영업이익률이 5% 이상 되는 회사는 돼야지 투자합니다. 예금이자가 3%인데 최소한 주식 회사가 5%는 벌어야지 제가 투자할 만하지 5%도 안 되는 그런 주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세 번째는 그 회사가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 성장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만약에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종목 추천하지도 않지만은, 저는 그런 누군가가 그런 종목을 소개한다고 해도 저는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뭐, 네이버 증권, 여러분들 네이버 항상 보시죠?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검색, 자기가 알고 싶은 종목을 딱 치면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업 실적 분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칸에 부채 비율 이 회사는 183%, 181%, 177%. 제 기준은 150%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여기서부터 아웃이에요. 이런 회사는 투자 안 한다고. 그다음 영업이익률 볼까요?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두 번째 보면은 5.68, 6.91, 9.30, 8.5% 넘죠? 영업이익률, 이 회사는 수익은 좋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윗칸에 보면 매출액 나와 있죠? 매출액이 1176, 1421, 1616, 1671 점점 어쨌든 매출액이 점점 뭐 꽤 괜찮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그래도 뭐 성장하고 있구나.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보니까 66789, 98249, 151, 269, 144, 63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영업이 늘어나는 추세죠. 성장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성도 있고 영업이익도 좋구나. 다만 부채 비율은 좀 많구나. 어쨌든 제 기준에는 탈락이니까 이 회사는 차지하지만 보통 부채 비율 요 정도는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할 만한 거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많이 보는 게 그런 회사 손해 많이 본 사람의 그 주식, 투자한 주식의 내용을 이런 걸 한번 딱 보면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거나 또는 감소하고 있거나 부채 비율이 한 500% 되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거 확인 안 해보고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사람을 믿지 말고 누가 주식을 추천하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투자하는 게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식은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타이밍이 나쁘면 또 작살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 최고 주식을 샀다고 해도 삼성전자 9만 원에 사가지고 5만 원까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타이밍을 잘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 방법은 어, 평균 가격의 흐름을 잘 보는 것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어떤 종목이냐? 아까 조금 전에 세 가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다 좋은 종목이더라도 반드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은 뭐 네이버 증권에서 봐도 되고 증권사 HTS도 보면 이런 차트가 나와 있죠. 차트에 보면은 이렇게 뭐 빨강, 파랑 왔다 갔다 돼 있는 것도 있고 초록색으로 된 선도 있어요. 초록색으로 된 선이 60일 동안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상승 추세를 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상승 추세를 탄 종목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고 내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60일 평균선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밑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설령 수익성, 황금성, 성장성이 좋아도 그것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 그리고 주가가 평균 가격 위에 있을 때, 이럴 때를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매도는 그 반대죠. 6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질 때, 하락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 이럴 때를 매도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매수매도 기준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심플한 것만 가르쳐 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꼭, 반드시 체크할 사항. 매수한 다음에 체크하지 말고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부채가 적은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익이 많은지, 그다음에 매출이 증가하는지, 60일 평균선, 60일 아까 녹색선, 그 증권사 HTS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60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다 예스일 때만 사야 됩니다. 이게 다 예스일 때. 이 중에 하나라도 예스가 아닌 경우는 일단은 기다리는 거죠. 한 세 개는 예스고 하나는 만약에 노라고 하면은 노가 예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을 이제 팔 때, 그럼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부채가 많아질 때,
부채가 많아지면 점점점 회사가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이익이 적어질 때, 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가야 되고요. 매출이 감소하고 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을 때, 또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더 예민하게 봐야 돼요. 예민하게.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 yes, or, no를 판단하셔서 매수, 매도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에는 두 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고수익이 있는 반면에 고위험도 있죠. 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뭐 좀 어려운 말인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은 이제 증권 분석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걸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고위험 깨질 수도 있죠. 개별 위험도 있고 시장 위험도 있기 때문에 손절매, 내가 어느 정도 깨지면 그냥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위험은 이 개별 위험하고 시장 위험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동차 탈 때도 자동차의 위험이 뭔지를 알면 거기에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들고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개별 위험, 시장 위험이거든요. 개별 위험, 시장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개별 위험인데요. 개별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 주가만 떨어뜨리는 손실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그럼 그 회사 떨어지겠죠, 주가. 뭐 만약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뭐 이러면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뭐 공장에 화재가 났다든지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런 것이 개별 위험이고요. 그다음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모든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위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 나거나 환율이 막 급등, 선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폭등하는 경우 또는 뭐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주식 투자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깨진 이유가, 저도 많이 깨졌는데, 이 세 가지를 안 지켰을 때 깨지더라고요. 제가 뭐 증권시장이나 여러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는데, 투자자들을 대부분 투자자 중에 크게 깨진 사람, 진짜 작살난 사람들을 보면은 분산 투자 안 하거나, 분할 투자 안 하거나, 장기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금 주식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냐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년 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3년 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에코프로뱅 각 모든 업종의 대표 종목입니다. 각각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종목에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싶으세요? 어느 정도,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SK텔레콤이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저기, 반도체 대표 종목이고, SK텔레콤 통신주의 대표 종목이면서 배당을 잘 주는 종목이고요. 이번에 배당 많이 나왔더라고요. SK텔레콤 갖고 있었는데, 배당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 네이버는 인터넷 관련주죠. 뭐, 성장성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에코프로비움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가 한때 굉장히 많이 갔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3년 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겠어요?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테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주식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3월 31일 날 삼성전자에 1억 원 투자했는데 1년 후 2023년 3월 31일 날 봤더니 2022년 3월 31일에 6만 9,600원이었는데 1년이 지날 때 6만 4천 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8%, 1억 투자했다면 9,200만 원이 된 거죠. SK텔레콤은 15%가 빠져가지고 8,500원이 됐고요. 네이버는 엄청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1% 나가지고 5,900만 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1년 만에.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128% 수익이 나가서요. 2억 2,8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주고 대표적인 그 종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깨질 때는 크게 깨질 수도 있고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느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위험이 만약에 삼성전자만 투자했으면 8% 깨졌을 거고요.
네이버만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41% 깨졌을 거예요. 이게 개별 위험이에요. 그 회사 자체의 위험.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0%가 빠졌습니다. 10%가. 2,757에서 2,476, 10%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진 거죠. 마이너스 8%가 빠졌으니까.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41%. 이게 그래서 한 종목에만 몰빵하면 아무리 우량주라도 이게 크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처럼 엄청난 대박이 난 종목도 재수 좋으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한 네 중에 세 개는 이렇게 깨진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네 종목에 1억 원을 각각 2,500원씩 나눠서 분산 투자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억 원이 16% 수익. 물론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에서 손해가 났지만은 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0% 손해가 났지만 에코프롬에서 128% 수익이 나서 결과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보면 16% 수익이 난 거죠. 굉장히 이 순간에 주가가 10% 빠졌는데 종합주가처럼 10% 빠졌는데 내가 네 종목 투자해가지고 16% 수익 난 거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 그건 에코프롬이 128%나 수익 났으니까 그런 거지. 에코프롬이 뭐 4, 5, 아마 한 20% 수익 났으면은 그래도 손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렇죠. 그렇게 손해겠지만 그래도 손해율은 좀 감소하겠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네 종목에서 여덟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하면은 어느 한두 종목이 100%, 200% 나서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투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한 네 종목, 여덟 종목 이렇게 투자하면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고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순수하게 뭐 10%,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은 소외됐다가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한 두 배, 세 배 많이 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은 수익이 나거나 또는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폭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가려져 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데 분산 투자는 원칙 세 가지 제가 이 파일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분산 투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업종과 섹터를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IT 종목이죠. 저기 전자 쪽이 전자 업종이죠. SK텔레콤 통신, 네이버는 인터넷, 에코프로비엔 2차 전지 이렇게 업종이 다르잖아요. 업종이 다른 걸로 분산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자 업종에 4개 분산 투자하는 거, 이거 분산 투자 아닙니다. 이것은 종목만 나눠놨을 뿐이지 이건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업종이 다르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표 종목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한 조그만 잡주 하지 마시고 대표 종목, 그 업종의 대표 종목을 하는 게 좋고요. 투자 비중은 같게 해야 됩니다. 투자 비중은. 그러니까 네 종목에 투자하면 각각 4분의 1씩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덜 위험하고 안전한 투자 방식이, 어이구, 두기가 올라갔네. 분할 투자인데요. 분할 투자. 그러니까 1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두 번 나눠서 5천만 원씩 두 번 나눠서 투자한다든지 2,500만 원씩 네 번 나눠서 투자.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만약 삼성전자를 1억 원을 5천만 원씩 6개월에 두 번 분할 매수했다고 하면은요.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8%였던 것이 두 번 분할 매수하면 플러스 4%로 변경됩니다. 수익률이 달라지죠. 더 높아지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15%인데 6개월 단위로 두 배 분할 매수했더니 1년 후에 10%가 났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1%였는데 두 번 나눠서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24%. 손실률이 줄었죠. 에코프로비엠은 128%였는데 두 번 나눠서 투자했는데 141%가 됐어요. 그래서 분할 투자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덜 위험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 이게 자동차로 보면은 브레이크 밟는 보이고 또 그 어떤 풍선 터트려서 풍선 나오게 해서 내 몸을 좀 보호하는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명한 분할 투자 원칙 세 가지. 분할 금액은 같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10번 분할 투자한다. 그럼 1,000만 원씩으로 10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시점도 같게. 내가 1억을 10달에 걸쳐서 내가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은 내가 1월 10일 날 매수했으면 2월 달에도 2월 10일, 3월 달에도 10일에 매수한다는 거죠. 1월 달에는 10일 날 매수하고 2월 달에는 25일 날 매수하고 3월 달에는 5일 날 매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시점에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횟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번 분할한 것보다는 두 번 분할한 거, 두 번 분할한 거는 10번 분할한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덜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 6개월 투자한 거하고 12개월 투자한 거, 6개월이 더 단기고 12개월이 더 단기죠? 한 비교해보니까 6개월 투자한 건 삼성전자 마이너스 24%였었어요. 12개월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8%. 확실히 줄어들죠? SK텔레콤 마이너스 11%인데 12개월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15%. 이건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가 반드시, 뭐, 손실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지만 네이버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각각 6개월 수익률보다 12개월 수익률이 더 나아졌죠. 더 좋아졌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 더 손실이 줄어들거나 수익률이 좀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장기 투자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려면은 잦은 시세 확인 금지. 어떤 사람 주식 사면 매일매일 시세 확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매일도 한 번만이 아니라 아침에도 보고, 점심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장기 투자 못 해요. 장기 투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 실행. 스탑로스라는 것은 손절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가격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손절매하고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증권사 HTS에 보면은 이 손절매를 딱 설정해가지고 자동으로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 문자가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정해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를 마이너스 20%로 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되면은 문자가 오게 이렇게 저는 알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절매 할 것인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번호배 충실하라. 이 투자는 어차피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신경 써도 내가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번호배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하고 투자는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그냥 나는 가끔씩 확인하면 된다. 이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네 가지 종목을 설명했는데 네 가지 그 주식을 분산 투자도 하고 분할 투자도 하고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면 수익이 얼마일까를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에코프로그램 요것을 네 종목을 1억 원으로 2,500만 원씩 각각 투자하고 분할 투자하고 그다음 6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투자하고 1년까지 투자했더니 무려 27%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10% 빠졌는데 이렇게 네 종목을 똑같이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했더니 27%의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분할, 장기 투자하면은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갖춘 것 같은 주식 투자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1년 투자한 건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41%가 나왔습니다. 예, 꽤 짭짤하죠? 꽤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럼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는 반드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주식이 그렇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이건 이익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동차도 아무리 안전장치를 갖춰도 뭐 극단적으로 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아주 확률은 적지만 그런 것처럼 주식도 이렇게 분산, 분할, 장기 투자해도 손해 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손해가 나더라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적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더 빨리 수익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체험한 바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좀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요거 두 가지만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돌매 기준, 목표 수익률 기준. 주식 투자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순돌매 기준 마이너스 20%, 목표 수익률 플러스 20%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20% 손해 나거나 20% 수익 나거나 이런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도 돼요, 사실은. 어, 손절매 기준을 꼭 정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절매 기준을 안 정해놓고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KT라는 종목 아시죠? KT. 우리 뭐 통신사 KT 있지 않습니까? KT가 2000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20만 원에 육박했어요. 19만 9천 원이었죠. 19만 9천 원. 근데 KT가 지금 2000년에 19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이 됐죠. 24년이 지났습니다. 어, 24년 동안 KT는 적자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4,450원입니다. 34,000원. 19만 원, 거의 20만 원 하던 게 34,000원이에요. KT는 주식 한 번도 적자 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완전 착살났습니다. 왜 그러냐?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까 제가 주식을 판단할 때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매출이 증가해야 된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통신주들은, 그 KT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영업이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들거나 비슷비슷하게 갔다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잖아.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점점 떨어져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절매 기준, 이거 아무리 우량주라도 내가 만약 KT를 지금 장기 투자하신, 24년 동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도 한 70% 손해나고 있어요. 아직도. 24년이나 투자했는데. 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주라도 내가 이 정도 깨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 정도의 손절매 기준을 잡아놓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나 이 종목은 그냥 내가 졌다 하고 빠져나오고 다른 준비를 시작하는 게 낫지. 그거 원금 될 때까지 기다려봤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뭐 30%, 50%이 정도 깨진 것들은요. 사실 원금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손절매 기준하고 목표 수익률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임사업자가 꼭 가입해야 될 금융상품 네 가지, 요 네 가지 꼭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여저축은 다 있으시죠? 연금저축, 연금 펀드로 해도 되고, 연금 보험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연금 펀드로 하기를 좀 권하는 편이고요. 노란우산공제 다 가입하셨습니까? 노란우산공제 저는 매월 25만 원씩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보통 그러니까 이건 소득에 따라 다른데, 적은 사람은 33만 3천 원, 많은 사람은 110만 원까지 소득공, 그, 세금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다음 적립식 펀드. 저는 적금 대신 적립식 펀드를 더 권하는 편인데 이것은 이제 투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다룰 수 있는데 소액이라도 좀 적립식 펀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는 중학교 2학년 내 아들이다. 여기 랑범이라고 돼 있죠. 랑범이 제 그 캘리그라피 봅니다. 호. 랑범 캘리 인스타에 한번 치시면 제 글씨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투자는 중학교 2학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게 어,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 애들 말도 잘 안 듣고 사고도 치고 또 뭐 갑자기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 때인데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춘기를 거쳐서 또 아주 건강한 그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좌충우돌할 수 있고 깨지기도 하고 마음도 상처도 받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지만은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 기준을 지키면은 굉장히 좋은 건전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무조건 손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난 절대 안 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소액으로라도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강의 너무 좋으셨죠? 앞부분도. 네. 저도 강의 저 들으면서 녹화할 걸 엄청 잘못했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출 세팅도 여러분 딱 보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돈은 벌고 있는데 왜 항상 쪼들리고 있는 거지? 자, 2부 강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욱 대표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지출 세팅인데요. 지출 세팅. 이런 느낌 저도 많이 예전에 가졌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항상 쪼들리고, 사는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들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벌고 쓰시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작년 4, 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요. 월 평균 가계소득, 가구당,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2만 원이고요.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이 381만 원. 그래서 전년 대비로 보면은, 소득은 3.9% 늘었는데, 지출은 더 많이 늘었죠. 5.2%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소득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많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돈이 쪼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벌고 있는데 왜 쪼들면 살아날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감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 뭐 집값이나 전세값이 급등하고 뭐 휴대폰 값도 급등하고 사교육비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필수 비용이 확대됐죠. 제가 첫 직장 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이 첫 직장이었는데 한 80% 저축했던 것 같아요. 80%. 제가 월급의 한 80% 저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쓸 게 별로 없었죠. 휴대폰도 없었죠. 뭐 컴퓨터도 집에 없었지.
뭐 요즘처럼 넷플릭스 관련된 그 월 구독료, 그리고 뭐 저기 유튜브 광고 안 나오게 하는 그 비용 이런 거 안 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필수 비용이 됐죠. 젊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도 이렇게 필수 비용, 우리가 예전에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휴대폰이니 각종 통신비니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돈은 버는데 계속 돈이 부족한 거죠. 내가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엄청 쓰면서 돈이 부족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가 부분도 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냉장고를 지금 사면 100만 원인데, 신제품이 100만 원인데, 안 사고 1년 기다려서 내년에 산다고 생각하고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했더니 이자 3%가 붙어가지고 1년 후에 103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냉장고 값은 1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7만 원이 부족해졌죠? 저축은 했는데 7만 원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휴대폰 100만 원짜리 내가 살려고 신제품 살려고 했는데 참고 저축했어요. 100만 원짜리. 1년 됐더니 103만 원이 됐는데 휴대폰 값은 120만 원이 된 거지. 그러면 17만 원이 또 부족해. 그러니까 저축은 계속 하는데 물가가 우리가 사실 국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돈은 모으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또 필수적인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벌어도 쏘들리는 거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버는 것 같아도 쏘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5억 원짜리를 허당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게 이렇게 내가 허당 지출하는 게 있을까 싶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가 보험입니다. 보험. 제가 보험회사에서도 근무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도 교육도 하고 신계약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인 1인당 보험료가 연 377만 원이라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은. 그러면 3인 가구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가구당 월 보험료가 매월 103만 원. 가구 소득의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제가 이게 진짠가, 진짜 좀 이렇게 많이 보험을 가입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 친구들 5명한테 보험료 월 얼마나 내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5명 중에 4명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680만 원을 내더라고요. 월, 매월 680만 원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그런, 이처럼 이제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이 평균만 해도 매월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증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월 수입의 5%, 월 수입의 10%, 월 수입의 15%.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보통 보험 판매하는 전문가,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퍼센티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10%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월 수입의 10% 정도는 그래도 나의 노후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교보증권에 근무할 때인데요. 교보증권에 근무할 때, 제가 보험 팔 때가, 보험 회사 있을 때 아닙니다. 근데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그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변형인설 보험을 가입했는데, 8년이나 가입했는데, 계약하려고 가봤더니 600만 원이 아직도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입할 당시에 그 설계사가 아는 사람인데, 이것은 보험 보장 기능도 있고, 보험 혜택도 있고, 그리고 재테크, 수익이 높아져서 변액 보험이기 때문에 재테크 효과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입 기간이 999년이에요. 납입 기간이 999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험 기간이 999년, 이거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보험 혜택이 있다는 건데, 하여튼 납입도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 월 보험료는 80만 원이에요. 8년간 냈더니 원금이 7,680만 원이었는데, 8년 후에 해약 환급금을 조회해봤더니 7,087만 6,316원. 한 600만 원이 손해예요. 600만 원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너 보장 혜택이 어떻게 되냐, 보험증권을 가져오라고 해봤더니, 다른 보장 하나도 없고 사망보장금 1,000만 원만 있어요. 적립금은 뭐 내가 이 사람이 보험료로 적립한 거니까 뭐 이건 내 돈이고 납입한 사람이고,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요것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보험이냐고요. 이거 1,000만 원 정도의 보장은 보험료 한 1,000원 정도만 할 수 있거든요. 1,000원. 1,000원 정도 내면 1,000만 원짜리 보험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사망했을 때. 죽어야지 보험금 받는데 1,000만 원이에요. 이런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꼭 이 변액보험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보험을 다시 설계해 줬어요. 보험. 이 80만 원에 대해서 이거 해약하라고 하고 다시 설계해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변액보험 80만 원을 보장성 보험으로 26,500원으로 보험은 해결하고 나머지 77만 3,500원은 정기 적금을 넣든지 적립식 펀드를 넣어라. 이렇게 저는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해줬냐면은 이렇게 해줬어요. 보험은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세 개를 넣습니다. 세 개를 넣었더니 다 합해봤자 이 세 개 다 합해봤자 26,500원. 그리고 나머지 77만 3천원은 K적금, K적금에 넣어라. K적금에 넣든지 K적립식 펀드에 넣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80만 원에서 26,500원 30분의 1로 줄어요. 그 보장 혜택은, 보장 금액은 2억 1천만 원. 아까 1천만 원이었죠. 사망했을 때. 요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 실비, 상해, 질병, 다양한 혜택으로 최고 2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잣돈도 이렇게 해서 8년 했다고 하면은 8천만 원 정도 모아진다.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원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하라니까 아니 보험이 지금 해약하면 벌써 600만 원이나 손해인데 어떻게 이거 해약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약하라고 그랬어요. 600만 원 손해 나더라도. 왜냐하면은 지금 해약하고 나면 보장 금액이나 앞으로 납입할 금액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재테크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보험 다이어트 하라는 거죠. 변액보험 80만 원일 때는 10년 동안 만약에 가입을 하면은 1억 원 보험료가 1억 원 나가고요. 20년 동안 가입하면 2억 원 나가고 30년 가입하면 3억 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험 26,500원하고 적금 77만 5천 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10년 후에 보험료 3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20년 지면은 600만 원, 30년 지나면 9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가요. 물론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좀 보험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게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높아져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냥 그건 무시했습니다. 적금 77만 3,500원씩 적금 넣기로 했죠? 10년 지나면 1.1억 원, 1억 1천만 원 되고요. 20년 지나면 2억 4천. 이거 금리 3%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30년 지나면 4억 1천만 원 돼요. 그 다음 해약 환급금 7천만 원, 해약 환급금 7천만 원, 요거 10년 지나면은 3% 예금, 3%짜리 예금 들면 10년 지나면 1억 원, 20년 지나면 1억 3천, 30년 지나면 3억 7천. 3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보험과 적금을 나눠서 가입하면은 30년 후에 5억 8천이라는 목돈이 생겨요. 노후 자금이 생긴다. 그런데 변액보험 80만 원을 계속 유지할 30년 되면은 적금 하나도 없고 종잣돈 하나도 없지. 죽으면은 그냥 사망보험금 1천만 원 플러스 적립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5억대 돈이 허당 지출되느냐 안 되느냐에 갈림길에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보험을 제대로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1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 물론 이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이 한 100억, 수십억, 100억 이상 되시는 분들, 진짜 자산이 많아서 보험을 통한 비과세 효과나 아니면 상속 재원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보험은 가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가입할 보험은 순수보장성 보험. 이것은 주로 이제 순수보장성 보험이 보험료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순수보장성. 일단 실비보험, 우리 뭐 다치거나 뭐 그런 병원 가야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 실비만큼 보상해 주는 거, 실비보험 가입해야 되고, 상해 질병보험, 그다음 3만 원 미만 보험, 이런 것들 3만 원, 이 정도만 가입하면 된다. 보험. 나머지는 다 적금을 넣든지 적립식 펀드로 넣는 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억대로 변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월보험료가 지금 우리 평균 월보험료가 103만 원이라 했잖아요. 우리 기사에 의하면은 100만 원 이상이라면은 저라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0대 이하면 보험 비중 3만 원, 나머지 97만 원 적금, 적금 또는 적립지원금. 40대 이하라면은 보험은 4만 원 이하로, 적금 96만 원. 50대 이하라면은 보험 5만 원 이하로, 적금 9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보험은 인터넷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면 설계사 수당이 꽤 비쌉니다.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험으로 하면은 설계사 수당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가입할 수 있고, 순수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보험 중에서도 순수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 설계사로부터 가입한 보험보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값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그리고 보장 혜택은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50대가 되면요, 보험료가 갑자기 비싸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비싸? 이 정도는 지금 한 5만 원대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데 50대가 되면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50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짜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제 나이 기준으로. 제 나이 모르시죠? 어쨌든 50대입니다. 50대. 실비보험은 저 나이 기준으로 28,450원 나왔고요. 상해보험은 16,400원, 질병보험은 26,400원. 그래, 다 합해서 7만 1,000원, 한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대라고 하면은 40대라고 하면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 그 가격대 5만 원 미만, 아마 50대라고 하면은 한 7만 원 정도로 해결하자고. 이거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도 저희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93만 원 정도 남는다면 이것은 적금, 특판, CMA 이런 데다가 저는 넣겠습니다. 저라면 저희가 한 100만 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보험을 한 7%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7%. 그러니까 금액으로 저는 본다. 자기 월 수입의 5%, 10%, 15% 이거 전 무시하고요. 무조건 10만 원 미만으로, 무조건 10만 원 미만으로 보험을 해결하자. 한 사람, 1인당. 그러니까 만약 세 가족이라면 다 합해도 30만 원이 안 돼. 근데 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가 적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인데 보험료가 3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다 합해도. 이제 이렇게 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싸게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느냐? 온라인 슈퍼마켓 보험 담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담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비보험, 여기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돼 있는 게 실비보험 여기 클릭해가지고 보험료 한 만 원에서 3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보험료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장성 보험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상해보험 한 만 원 내에 할 겁니다. 만 원 내에. 나이가 젊으면 더 싸고요. 몇천 원대고. 그다음에 질병 관련된 보험 이런 것들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요 정도 쓰면 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여러분들을 관리하시는 설계사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서비스가 좋으시면 이용하시고 그게 별 볼 일 없다 그러시면은 저는 무조건 인터넷 보험으로 그다음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가입하면은 5억 원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30년 후에. 근데 이것을 다 놓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도 최근에 만난 친구 중에 뭐 공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보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걸 한 20년 동안 냈어요. 20년 동안. 저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냈어요. 근데 다 해약하고 20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00한 5, 60만 원 정도를 적금이나 적립펀드로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죠. 대부분의 보험 가입한 사람은 손해난 것을 원금이라도 되면 그, 그 해약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새롭게 보험 다이어트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적금이나 적립펀드로 넣는 게 억대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종잣돈 마련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교육비 문제인데요. 저는 사교육비는 사람마다 뭐 호불호가 있죠.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예.
숫자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 70만 원, 서울 쪽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 평균 70만 원 정도. 두 명이면 140만 원이죠. 꽤 많은 돈입니다. 꽤 많은 돈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월 소득이 많지 않으면 이 사교육비 때문에 절대로 종잣돈을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자산이 불어나지 않고 월급은 받지만 항상 투들리는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자식이라고 하면은, 공부, 사실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잘하는 애라면 괜찮겠지만은, 전혀 공부에 취미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걔가 진짜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하게 하고, 사교육부는 반으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저는 지금 애들이 다 컸지만은, 제가 다시, 어,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사교육비를 2분의 1만 하고 싶어요. 2분의 1만. 70만 원이라면은 35만 원은 사교육비로 쓰고 35만 원은 그냥 적금이나, 이거 적립시설로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만약에 정기적금을 35만 원씩 넣는다면은, 어, 3% 이자로 봤을 때 5,900만 원, 5,935만 원 되고요. 만약에 적립펀드로 넣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반도체 ETF를 기준으로 내가 보니까 66.9% 수익 나더라고요. 8,400만 원 정도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수익률이 이게 꼭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 정도의 에, 돈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우리 자녀한테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대학금 등록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개발하는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가 명분페이나 승용차 같은 거 있죠. 뭐, 의외로 금융기관 직원들은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 우리 어떤 여직원 같은 경우는 자기 월급이 한 3배에서 5배 되는 정도 되는 뭐 명품백을 하고, 이제 좋은 외제차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이걸로 행복을 진짜 많이 느끼고 좋다고 하면은 뭐 그게 좋은 거고 다만 이제 어떤 뭐 과시성이나 어떤 남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품백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 10년 투자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루이비통 1,000만 원짜리를 사느니 저는 루이비통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하라. 루이비통 주식을 5년간 투자했더니요. 148% 수익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하면 2,480만 원이 되고요. 외제차를 사겠다고 하면 차라리 BMW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BMW는 주가가 5년 동안 45% 상승했습니다. 7천만 원짜리 BMW 차를 사느니 BMW 주식에 투자해서 1억 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명품백이나 어쨌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결국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어, 그런데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은 좀 올라가니까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품보다는 명품을 만드는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못되게 하는 허당 지출 3가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한 거. 과도한 보험, 이런 거 하지 말자. 보험 다이어트에서 10만 원 이내로 줄이자. 그 다음에 사교육비, 제 생각에는 사교육비 중에 반 정도는 그냥 적금하자.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식한테 그것을 저에게 목돈으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명품보다는 명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콩나물값 좀 줄여서 아끼는 소소한 그 절약보다 이렇게 큰 허당 지출 이런 거 아껴가지고 이런 거 절약해서 그냥 절약만 하지 말고 그거 실제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게 적금으로 하든 적립식 펀드로 하든 또 우량 주식으로 하든 그래서 단순하게 돈만 아끼지 말고
이제 그걸 잘 관리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절약 방법 아닌가. 단순하게 절약, 단순하게 돈 안 쓰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 결과적으로는 절약된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세팅인데요. 불확실한 미래 나는 부자 될 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어,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과일과 채소로 된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은 3번이 저기 홍어입니다. 홍어 삼합. 이렇게 아주 향이 독특한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삼겹살이나 이런 거 주면은 좋아하지 않을 거고, 또 이런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채 샐러드 같은 거 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도 각각 자기만의 입맛에 따라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다 다르다고 볼 수가 듯이 투자도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성향.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크게 이제 투자 성향을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위험을 얼만큼 감수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손해를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 회피형, 위험 준비형, 위험 선호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험 회피형은 손해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다음 위험 선호형은 깨질 때 깨지더라도 크게 수익 나는 게 원하는 사람. 대신에 손해 나면 엄청나게 크게 깨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세 가지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를 일단은 먼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재테크 전략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회피형은 나는 손실 완전 노. 피 같은 내 돈 손해보는 것은 너무너무 싫다. 깨지면 잠도 못 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위험 회피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목표 수익률은 한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적금, 예금 정도 수익률 정도에 만족해야 되고, 마이너스 3%, 5% 있는데, 마이너스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위험 회피형이라도 재수없게 손해보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뭘 샀는데 손해보고 산 경우도 있고, 이런 것 지금 감안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뭐 조금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뭐 작살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부분을 넣었고요. 자산 배분은 저축형 상품의 90, 투자형 상품의 10. 다시 말하면 저축형, 예금이나 적금 쪽에 대부분 90% 투자하고 뭐 주식이나 펀드는 한 10%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 사람들의 자산 증식 포인트는 오로지 개인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금이나 적금 투자로 크게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높이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요. 관련 상품으로는 뭐 예금, 적금, 절세 상품, 펀드 중에서도 조금 위험이 적은 채권, 혼합형 상품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 위험 회피형,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의 재테크 전략은 이런 것이어야 돼요. 저축 금액 자체를 높여야 돼요. 저축 금액 자체를. 투자 수익으로 높이려고 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래서 절약하고, 맞벌이하고, 투잡하고, 이렇게 소득원을 높여가는 쪽으로, 그 재테크 전략을 써가야지 갑자기 뭐 시장 좋다고 주식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왕이면 세금 적게 내는 절세 상품, 비과세 세금 우대 상품 쪽으로 가입을 하고 막 예금 넣는다면 월 이자 지급형 상품을 넣어서 만약에 이자만 뭐 펀드로, 이자만 원금은 그대로 적금으로 놔두고 이자만 뭐 적립식 펀드 같은 거로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형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펀드 같은 거 좀 경험하면서 괜찮은 펀드를 조금 좀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좀 공부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 만약에 100만 원을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청약저축 20, 연금저축 30, 정기적금 40, 주식형 10만 원. 그래서 요 90만 원 정도는
저축형 상품. 그러니까 청약저축, 연금저축, 정기적금은 좀 저축성 상품. 그러니까 잘 안 깨지는 상품.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는 깨지지만 크게 수익 날 수도 있는 거, 한 10% 정도. 이렇게 한 포트폴리오처럼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험 선호형. 위험 선호형은 죽을 때 죽더라도 먹을 때까지, 먹을 때 크게 먹고 싶다는 그런 분들, 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표 수익률이 20% 이상, 대신에 20% 이상 깨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20% 이상 가면서 나는 깨지는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위험 선호형이 아닙니다. 위험 회피형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도 이런 분들은 저축형 상품의 10%, 투자형 상품의 90%. 자산 증식 포인트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깨질 수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증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 선호형의 재테크 전략은 해지. 해지란 말은 위험을 방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위험 방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위험을 방어하는 덜 위험하게 하는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안 상품을 발굴하는 거. 혹시 내가 가입한 상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 손절매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안 상품 발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다양한 정보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역발상, 위험 선호형 투자자들은 역발상 많이 합니다. 주가 완전 폭락해가 계속 떨어진다는데 막 그때부터 주식 사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위험 선호형인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선투자했다가 기다려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적합한 재테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선호형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이건 이제 주식으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에 각각 30%씩 넣고, 그다음 10%는 정기적금. 이렇게 해서 90%는 어떤 투자형 상품, 10%는 그 저축형 상품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가져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중립형은 내 투자 생활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진짜 위험 선형인지 회피형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 또는 뭐 위험 선형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것을 원하고 위험 회피형보다는 조금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위험 중립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목표 수익률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15%에서 10%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배분은 반반씩. 저축형 상품 50, 투자형 상품 50. 자산 증식 포인트는 이 사람들은 이제 원칙적인 투자 방식,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투자 방식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상품은 뭐 주식형 펀드나 주식, 뭐 주식 혼합형 펀드 이런 것들이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중립형 그 투자자의 재테크 포인트는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저축형하고 투자형하고 항상 똑같이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투자 방식의 3원칙, 분산, 분할, 장기 투자를 꼭 고수하는 거. 꼭 고수하는 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합니다. 매년 12월 달 또는 매년 6월 달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똑같이 조절하는 그런 업데이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중립형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정기적금 청약저축 여기에 한 50%, 전체 자금의 50%, 그다음 연금 펀드 주식형으로, 그다음 인덱스 펀드 이런 것은 투자형 상품이죠. 거기에 한 50%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빨리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세 가지 형태의 투자자를 말했죠.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누가 제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위험 선호형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위험 회피형이 제일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 선호형들은 주식 투자하다가 다 깨져가지고, 빨리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위험 회피형이 더, 빨리 자산을 물론 위험 선호형 중에 아주 극소수는 빨리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재테크를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면 위험 회피형 전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노력해야 될 거고 위험 선호형은 위험 선호형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재테크 전략은 큰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어떤 공기업에 다니시는 그분이 퇴직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월 5%씩만 수익을 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도 바라지 않고
월 5%씩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 5%라는 것은 연간으로 보면 60%가 넘는 수익이죠. 그건 제가 만약에 그렇게 낼 수 있다면은 모든 돈을 다 끌어다 모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증권 전문가가 100%도 아니고 5% 수익을 못 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식이 굉장히 화랑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나 투자해도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막 30%막 40% 이렇게 수익을 내시더라고.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진 않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분이 5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500만 원 할 때 막 금방 1000만 원이 막 700만 원, 800만 원 되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계속 물을 타가지고 결국 퇴직금 3억 원을 거의 한 7, 80% 날렸어요. 1년 만에.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였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게 맞다 그랬죠? 제가 아까 절약하거나 그다음에 추가 수익원을 마련하거나 이런 쪽으로 재테크 전략 그리고 절세 상품들 뭐 세금 우대 상품들 이런 것들이 더 적절한 상품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수익은 높게 그러니까 주식처럼 높은 수익을 원하고 손실은 안 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것은 투자 성향하고 전혀 맞지 않은 투자 전략을 한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주식 투자에 적합하려면은 손실 수준도 한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자기가 일단은 그 정도의 감수를 한 다음에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을 안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수익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결국은 돈도 많이 잃으셨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화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방법도 투자 전략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맛에 야채가 좋아하는 사람 야채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게 좋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고기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게 좋듯이 투자 성향에 맞는 재테크 전략이 아까 제가 말씀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란 것은 근데 현성처럼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투자 성향은 시장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야채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입맛을 바꿔서 고기 먹을 수 있듯이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입맛을 조금 바꿔서 야채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듯이 투자 성향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은 위험 회피했는데 좀 자산이 많아지고 제일 처음에 1000만 원 했을 때는 못했는데 막 5천만 원, 1억 정도 되니까 이건 이제 조금만 하기엔 너무 따분하다. 나 이 중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저식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깨지는 거에 대해서 난 20% 정도 깨지는 거 내가 감수할 수 있다. 20% 깨져도 내 생계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갑자기 위험 중립형이나 선형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 감수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설령 그렇게 떨어져도 이 사람이 이제 잠 못 잘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상황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위험 회피형에서 위험 중립형 또는 위험 선호형으로 바뀌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위험 선호형이라도 시장 상황이 바뀌면 위험 회피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험 선호형이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나는 주식에 90% 투자하고 있어. 그런데 시장이 꺾였어요. 시장이 꺾여 주식시장이 점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설령 위험 선호형이라도 주식의 90% 가져가던 것을 저축에 90% 놓고 주식에는 10%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 성향은 천성처럼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한 뭐 1년에 2년 뭐 시장에 어떤 큰 변동이 있거나 또 자기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좀 바뀌었을 때 그런 특별한 시점에는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뀐 투자 성향에 맞게 재테크 전략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투자 성향은 바뀌고 재테크 전략은 예전 거 그대로 고수한 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투자자 유형별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해 준 것도 그 성향에 맞는 재테크 전략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시세에 중독되면 돈이 달아난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뭐, 몰입돼가지고,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대신 주식에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어떤 자산 관리에 점점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세에 중독되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그리고 재테크 전략, 요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자산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제대로 된 세팅의 원년이 여러분들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통장 세팅 4가지 통장 만드는 거, 투자 세팅, 지출 세팅, 자산 세팅.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실천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A 관련해서요. 어, 물어보신 거 제가 한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7개 정도 질문이 되는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산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장 세팅, 지출 세팅, 투자 세팅, 자산 세팅 요것만 제대로 하면은 이 고정적인 수입원도 저도 사실 지금 고정적인 수입은 아닌데 이렇게 세팅 4가지를 계속 지키니까 그냥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지금 하는 일 외에 추가 수입원을 하나 더 만들어라.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하는 일이 항상 그게 유지가 될지, 또 혹시 어떤 예전에 코로나 상황 같은 때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오프라인 강의 거의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 수입원을 또 다른 고정 수입원, 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온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수입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강의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세, 전 책이 한 3달마다 인세가 하나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쏠쏠하더라고요. 쏠쏠해서 이제 그런 추가 수입원들이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프리랜서 노후 관리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프리랜서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안 내시는 분도 있고 국민연금은 내는데 뭐 이렇게 뭐 개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무조건 내잖아요. 어쩌죠?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보니까 안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라, 무조건. 무조건 최대한으로 내라. 최대한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퇴직연금 중에서 IRP라고 있죠. 개인퇴직연금. 무조건 가입해서 저는 매월 25만 원씩 내는데 여러분들도 25만 원씩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아십니까? 노란우산공제.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은, 어, 그 세금 절세가 어느 정도냐면 최저 33만 원, 최고는 115만 5천 원, 115만 5천 원 정도까지, 100만 원이 넘게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그 혜택들도 뭐 저리대출 혜택도 있고요. 또 상해보험 가입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 IRP 25만 원, 노란우산 공제 25만 원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 펀드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개인연금 넣으실 수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IRP,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여기에, 노후 대비용으로 여기에, 자기가 여건이 되는 만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IRP,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최대한, 어,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나는 매월 200만 원씩 거기다 넣는다는 생각으로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각각 25만 원씩 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넣으시면은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 더 플러스로 하자면 적립식 펀드 여유가 되는 만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최대한도로 넣고요. 제가 넣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넣고 IRP, 노란우산, 연금저축.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가연금이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서 IRP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도 퇴직연금처럼 쓰고요. 개인연금으로서는 저는 연금펀드 매월 5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유자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적립식 펀드로 넣어서 하고 이제 연금을 저는 노후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아니요, 2번이 두 번째는, 이, 뭐,
좀 전에 말한 거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인데 평생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쓴 거 보셨죠? 켈리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좋아해서 글씨를 많이 썼었습니다. 붓글씨 대회도 나가고 뭐 입상도 하고 그래서 근데 붓글씨는 너무 형식적이고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켈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켈리를 쓰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의 수입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음, 그런 지적 재산권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든지 자기가 이제 어쨌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평생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과 4대 보험이 가입된 급여를 합해 연 6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쯤에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전업한 지 이제 겨우 3년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6천만 원 정도가 세금 폭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세금 폭탄 6천만 원 정도 어느 정도가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천만 원 급여 6천만 원 정도면은 세금 많아봤자 500만 원 내외일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뺄 거 빼고 공제될 거 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예를 들어 연금 같은 거 들고 그랬으면 한 2, 300 정도 세금 낼 것 같은데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 내용 제가 볼 때는 6천만 원으로 세금 폭탄 맞았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등록증 낸다고 해서 세금이 절세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가 볼 때는 필요 경비를 좀 더 많이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좀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세금 공제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무일푼인 상태인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일푼이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업이 한번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좋아하는 일과 관련된 책을 10권 먼저 읽어라. 책을 10권 읽고도 답이 안 나오면은 20권을 읽고 20권을 읽고도 답이 안 나오면 30권. 계속 답이 안 나오면 100권까지 한번 읽어봐라. 관련된 데까지. 그러면 틀림없이 점킬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아주 이제 사업을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힘들어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선배들도 만나고 뭐 조금 제가 조금 도움을 받으실 분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위로는 되는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됐던 것은 제가 도서관에 한 2달 동안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책만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읽은 책 때문에 저는 재기에 성공했고요. 그것을 실행하면서 진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10권 읽어라, 일단. 10권도 읽어도 답이 안 보이면 20권, 100권 될 때까지 읽어라. 그게 첫 번째 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책대로 실행하라. 책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을 뭐 10권 읽든 100권 읽든 소용이 없죠. 뭐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힘이죠. 생각은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행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행동했을 때 비로소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뭐 책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제 지인이나 친구 또 선배들보다는 책이 저한테 더 좋은 지침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비수기 프리랜서 강사가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책을 쓰라고, 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쓰라고. 왜냐하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책이 자기를 알리는 수단도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책을 쓰기 전에는 강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로 숙맥이었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일어서서 책 읽으라고만 시켜도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잘 못 읽고 긴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책을 쓰고 그것을 기회로 막 어설프게 어쨌든 뭔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한테는 길이 생겼고 그리고 사실 직장을 그만둬도 이렇게 책이나 뭐 강의를 통해서 이제
특별하게 그 어떤 회사라는 소속이 없어도 크게 너한테 이렇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사라고 하면 책을 좀 썼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책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책 쓰기가 출판사에서 의뢰받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뭐 크몽이나 타린 같은 데서 자기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런 쓰는 방식이 어려우면은 잘 쓰는 사람 책 그대로 형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올려보고요. 책을 한번 쓰게 되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 제가 볼 때 특히 비수기에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럴 때 한번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 경영자의 주의할 점, 납세 의무 등 그리고 노후 대비 세금 절약법, 종소세 줄이는 방법, 그다음 세무적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 세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가르쳤다 그대로 하면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엄청난 또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저기 정 대표님은 세무전문가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제가 금융권의 전문가지, 또 세무 쪽에 금융과 관련된 세금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문가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잘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 쓴 책,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월급 세팅법,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직장에 많이 불려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하나 사서 보시고요. 여유가 안 되시면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전직 금융면의 부자상들은 제가 지금 어, 가끔씩 글 올리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블로그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두서없이 전 나름대로는 조금 체계 있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짧게 짧게 조금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쁘셔서 이제 먼저 나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 정말 차분하고 조용하고, 또 내용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저는 수직 상승기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는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운전면허증 없이 엑셀레이터만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해피형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인생은 도전적인데 사실 금전적으로는 해피형이었었는데 그걸 아마 성향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인생에 대한 생각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분은 놓쳐가지고 너무 아쉽긴 한데요. 그건 또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책으로 또 보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또 한번 뵙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산으로도 한번 놀러 오시면 좋습니다. 슈카월드. 슈카월드. 네. 제가 김 작가 TV 예전에 저한테 그 친구가 학생일 때 너무너무 놀라운 정도로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나 경제 공부도 더더욱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또 학교에 이제 진로 강의, 취업 강의 가더라도 금전에 대한 이런 공부도 또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님들도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재테크 관리도 잘 하시고, 또 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송영욱 대표님에게 남아 계신 분은 마이크만 켜주시고,
박수만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슈카월드보다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이 책들 다 사봐야 되는데.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날 또 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들어가시죠.